자, 이번 시간에는 경계청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식으로부터 x분의 델타가 레이놀즈 넘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x분의 델타의 스테리카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운동량 두께는 뭔지, 배제 두께는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짐에 따라서, 즉 레이놀즈 넘버가 커짐에 따라서 아, 이 x분의 델타 에스테리카, 즉 배제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 x에 비해서 얇아진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기울기가 스트림와이즈 방향, 즉 유동 방향 속도에 비해서 유동의 수직 방향, 벽면에서의 수직 방향의 그 속도 성분의 값이 표현된다는 걸, 그걸 기울기가 표현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프란들의 경계청 이론의 핵심적인 아,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가정으로부터 나온 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경계청 방정식입니다. 경계청 방정식. 그래서 프란들이 19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5년 전, 117년 전에 경계청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건 유체공학, 유체역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계청 이론 이전하고 이후하고 크게 구별이 되는 그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청 방정식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뭘 의미해요?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바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의미하죠.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가해준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F 이퀄 MA라는 식을 유체역학에 유체에 적용을 한 게 뭐냐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죠. 그래서 좌변이 나타내는 게 말하자면 단위 부피당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우변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힘이 되는 거죠.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 방정식이 뭐냐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입니다. 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각 항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간략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경계청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행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죠. 사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프란들은 이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그 방정식을 만든다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경계청 내부하고 내부에 대한 방정식이 경계청 방정식이에요, 사실은. 경계청 외부에서의 비점성 유동과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청 엣지에서 경계청에서의 속도는 경계청 외부에서의 속도와 같다는 점을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말하자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청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역압력 구배가 됐을 때 유동이 방리되는 것을, 즉 세퍼레이션 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압력 구배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유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압력이 힘을 주고 있으면 이 유체 덩어리가 벽에서부터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된 상태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지만 역압력 구배, 즉 유체의 유동 방향하고 압력이 힘을 주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그걸 역압력 구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너셔 포스, 즉 관성력이 약한 부분에서는 유동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유동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방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동이 뒤로 밀리고 있다면 순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유체는 그 위로 지나갈 수밖에 없죠. 즉 벽하고 떨어져서 요렇게 역압력 역류가 이렇게 생기니까요. 세퍼레이션이 생기면, 거꾸로 생긴 유동이 생기면 요런 유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태치돼서 저 벽에 달라붙어서 오던 유체가 떨어져서 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박리가 된다, 세퍼레이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그 방정식이에요. 이 차원에 대한 이 첫 번째 항이 뭐죠? 첫 번째 방정식이 질량 보존식입니다.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해서 비압축성 2차원에 대한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입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가속도입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건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차원을 잘 보시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 그게 뭐죠? 덴시티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그리고 좌변 전체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x 방향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걸 부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m 곱하기 a를 나타내는 항이 뭐냐면은 바로 요 값이에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값들은 전부 힘을 나타냅니다. 단위 부피당 힘이죠, 물론. 단위 부피당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고 이건 점성에 의한 힘입니다. 그래서 두 힘의 합이 결국은 이 가속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동량 방정, X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이고 얘가 이제 Y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 전제 조건들이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죠. X를 벽에 평행한 그다음 유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Y는 뭐냐면은 벽면에서 수직 방향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중력을 무시하고요. 중력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부력이 작다는 이야기죠. 부력이 작은 그런 유동을 나타내고 있고 점착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즉 벽면에서의 속도는 고체의 속도와 같다. 벽면이 정지해 있으면 유체도 벽면에 붙어 있던 유체도 정지해 있다는 점착 조건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구와 출구에서는 적절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란들의 가정이 뭐냐면 U가 V보다 훨씬 크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즉 유동 방향의 속도가 벽면에서의 수직 방향의 속도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리딩 엣지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을 때, 즉 x분의 델타가 작아졌을 때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X방향의 변화보다는 Y방향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물리적으로 타당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 요 속도 분포가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의 속도 분포하고 요 라인에서의 속도 분포는 거의 비슷할까라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에서의 속도 분포하고 여기에서의 속도 분포는 델타가 증가하는 그 아주 쬐끔만큼만 변할 거예요. 근데 이 Y 방향의 속도 분포는 많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길이를 이 포인트에서 똑같이 이쪽으로 Y축으로 변할 때하고 X축으로 변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Y축으로 변할 때 U가 혹은 V가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변할 거란 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Y 방향으로 변화가 훨씬 더 심할 거란 이야기예요. X 방향의 속도 변화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가정이 됩니다. x 방향의 변화보다는, 그러니까 이 델타 x로 나누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단위 길이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x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속도가, 여기서는 v죠. v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 v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어느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y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벽면에서 수직으로 위치가 달라졌을 때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변할 거라는 아주 타당한 가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런 가정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사실은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는 아주 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크다는 부호가 두 개 겹쳤을 때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그냥 큰 게 아니라 아주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크다는 거. 어. 자, 그래서 먼저 이 Y 방향의 운동량 보존식을 먼저 봅시다. Y 방향의 운동량 보존식. 일단 Y 방향의 운동량 보존식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각 항들의 크기 자체가. 왜? 이 Y 방향 운동량 방정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V가 주인이에요. V가 주인입니다. 요 V가 주인입니다. 이, 요 항에 이 V가 전부 다 들어있죠. 요렇게. 다 들어있어요. 얘만 빼고 V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값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값인데 X 방향으로 이 단위 길이당 변화율이니까 더 작아질 거예요. 근데 U는 이제 작지 않은 값이죠. 큰 값이죠. 그래서 큰 값에다가 아주 작은 값이 이제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 항도 마찬가지예요. V는 아주 작은 값이죠. 원래 작은 값이에요. 그게 Y 방향으로 변하는 건 그렇게 작지 않은 값이에요. 얘에 비해서는. 얘에 비해서는 얘가 작지 않은 값이에요. 근데 같이 곱해져 있는 값이 얘는 U였는데 얘는 뭐가 곱해져 있어요? V가 곱해져 있죠. 이렇게 V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작은 값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로는 작은 값 아니죠. 로는 그냥 상수예요. 로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작지 않은 값이지만 얘가 작은 값이라서 작은 값이 되고요. 얘는 작은 값이 아니지만 라운드 V, 라운드 Y는 작은 값이 아니지만 V라는 작은 값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은 이제 작은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들보다 더 작은 게 뭐냐면 얘. 비스카스티는 작지 않은 값이죠. 이건 콘스탄트한 값이에요. X 방향으로의 변화율은 원래 작다고 그랬는데 그거의 한 번 더 변화율을 따지는 거죠. 2.2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작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번 작아진 게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건 그렇지 요만큼 작지는 않죠. 요만큼 작지는 않아요. 이 V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건 작은 값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얘에 비하면은 얘가 작지 않은 값이에요.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에 V가 있기 때문에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건 특히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에서 항이 5개가 있잖아요. 항이 5개가 있는데 네 항이 모두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정도 크기를 갖는 값들이에요. 요 4개 항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부호는 같겠지만 전부 1 또는 뭐 마이너스 1 뭐 요 정도 오더를 갖는 크기를 갖고 있는 항들이에요. 그러면 라운드 P, 라운드 Y도 어떤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되냐면은 비슷한 정도, 1 정도의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한 10 정도의 크기를 가져버리면 아니면 한 100 정도의 크기를 가져버리면 등식이 성립할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등식이 성립할 수 없어요. 이 항들이 전부 비슷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특별히 큰 항이 있다면 우변에도 큰 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좌변이 전부 작은 항이고 우변에도
작은 항들이면 요 중에 이제 요 네 항 중에 한 항이라도 큰 항이 있다면 왜 얼굴 가리세요? 얼굴 다 보여주세요. 네, 얼굴 보여주세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 얼굴 좀 계속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머지 네 항이 전부 작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즉 라운드 p 라운드 y 항 자체도 0에 가까운 작은 값이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라운드 p 라운드 y가 작은 값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혹시? 채팅창으로 대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라운드 p 라운드 y가 아주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라운드 p 라운드 y가 0에 가까운 값이다.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라운드 p 라운드 y가 작은 값이라는 의미하고 p가 작은 값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P가 만약에 100메가파스칼이라는 큰 값을 갖고 있더라도 라운드 P, 라운드 Y는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Y가 변할 때 Y가 이 상태에서도 100메가파스칼이고 이 상태에서도 100메가파스칼이라면 라운드 P, 라운드 Y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0이 돼요. P 자체는 크더라도. 그러니까 라운드 P, 라운드 Y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y가 변할 때 p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p가 작은 값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프레셔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압력 그 자체로 힘을 주지를 않아요. 어떤 형태로 힘을 주냐면 자, 이 항의 우변이 전부 힘을 나타내는 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힘을 나타내냐면은 Y가 이제 다른 유체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얘가 프레셔가 커. 그럼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얘보다 얘가 프레셔가 커요.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비스카스티가 붙어 있는 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유체 덩어리 사이에 점성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이쪽으로 움직인다면 얘도 이쪽으로 딸려가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점성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힘이 완전히 서로 다른 형태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dpdy, 즉 라운드 p, 라운드 y가 0이 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프레셔는 y 방향으로 갔다는 걸 의미해요. Y 방향으로는 라운드 P, 라운드 Y가 0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Y 방향으로는 벽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는 프레셔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프레셔는 X만의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X만의 함수다. Y의 펑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Y가 변해도 프레셔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뭘로부터 우리가 그걸 알아냈어요? Y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모든 항들이 dpdy를 제외한 모든 항들이 다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dpdy도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는 x만의 펑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y 방향의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는 V가 작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벌써 경계청 이론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V가 작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V가 작고 X 방향의 변화가 Y 방향의 변화보다 훨씬 작다면 이게 타당한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작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은 프레셔는 Y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만 프레셔가 변한다고? 유동 방향으로만 프레셔가
변화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경계층을 따라서만, 즉 along the streamline, along the boundary layer, 이 유동 방향을 따라서만 프레셔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제 Y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프레셔는 X 방향으로만 변한다. 즉 dP dx만 0이 아니고 dP dy는 0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자, 요게 이제 X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3장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 2차원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이에요. X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이 바운더리 레이어 외부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레이어 외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건 물론 0이 아니죠. 바운더리 외부에서는 요 U 값이 어떤 값을 가지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채팅창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 값이 어떤 값을 가지냐면은 캐피탈, 그렇죠. 캐피탈 U라는 값을 가져요. 캐피탈 U라는 값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일단 Y 방향으로는 일정한데요. 유동이 진행됨에 따라서는 이 캐피탈 U가 변할 수도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방향이 이쪽인데 만약에 이 벽이 요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벽이 요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유동이 요렇게 지나가는데 이 벽이 이렇게 누워 있다면 이 하류로 갈수록 캐피탈 U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요렇게 누워 있다면 벽이. 캐피탈 U가 점점 커질 거예요. 요런 상황이라. 벽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이게 잘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벽이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유동 방향은 요렇게 수평으로 이제 지나가고요. 그럼 이 바운더리 레이어는 이 벽면 가까이에서 형성이 될 거잖아요. 벽면 가까이에서 얇게 형성이 될 거고, 이 외부에서의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될 거냐면 점점 빨라지게 돼요. 엑셀레이션이 될 거예요. 하류로 가면 갈수록. 이해되세요? 그래서 캐피탈 U 자체가 이 X 방향에 따라서는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면 이 벽하고 이 유동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요. 캐피탈 U가 거의 일정할 텐데요. 일정할 텐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어택 앵글이 0이 아니라면 90도가 아니라면 이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 U가 X 방향에 대해서는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0이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0이라는 이야기죠. 이 항전체가. 어. 이 캐피탈 U는 이제 일단 X 방향으로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항을 봅시다. 그 정도 하고. V는 어때요? 경계층 외부에서. V는 얼마예요? 0이에요. 요 값은 0이에요. 그리고 Y에 따라서 U가 변하나요? 경계층 외부에서? 변하지 않아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사실상. 우리 공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요 값에 비해서 훨씬 작은 값을 가질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없어져요. 경계층 외부에서. 이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냅두고요. 그리고 요 항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이차 미분값은 0이 됩니다. 0이 되고요. y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요 값은 0입니다. 요건 뭐냐면 한 번 변화한 값은 요건 변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x 방향의 변화율은 역시 아주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값은 다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고 요 값도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 세 항은 0이 됩니다. 남은 항이 뭐냐? 요 항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 항만. 요 좌변에서는 요 항만 살아남게 되고요. 요 u 값이 어떠냐 하면은 캐피탈 U라는 값으로 남게 되죠. 남게 되고 우변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는 값, 즉 라운드 P, 라운드 X만 남게 됩니다. 요 값만 남게 돼요. 자, 요 값을 라운드 P, 라운드 X를 dP, dX라고 적어도 괜찮나요? 라운드 P, 요건 이제 편미분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요렇게 썼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요 P가 무엇의 펑션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냐면 X의 펑션도 되지만 Y의 펑션도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X 방향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Y 방향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둘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 P, 라운드 X로 쓰고 라운드 P, 라운드 Y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dP, dX로 쓴다는 이야기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프레셔는 무엇만의 펑션이다? 무엇만의 펑션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X만의 펑션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라운드 P, 라운드 X라고 썼는데 dP, dX라고 쓰는 게 맞나요? 맞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 경계청 내부 유동에 대해서 혹은 외부 지지금, 경계청 외부 유동에 대해서는 이게 만족을 해요. 라운드 P, 라운드 X가 dPdX라는 게.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dP, dy, 아니, 라운드 P, 라운드 Y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프레셔는 Y의 펑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Y가 변해도 프레셔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프레셔 자체가 얼마냐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Y가 변할 때 프레셔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dP, dy예요. 근데 그 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Y가 변해도 Y가 다른 값이라도 다른 위치일지라도 프레셔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는 X만의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X만의 펑션이라고 벌써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라운드 P, 라운드 X 대신에 dP, dX라고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경계청 외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경계청 외부에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경계청 내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내부에서 생각을 하자면 요 값 대신에 요 값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경계청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셔는 X만의 펑션이란 게 경계청 외부냐 내부냐를 따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따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언제 그게 우리가 선언을 했냐면 Y 방향의 운동량 보존식을 보면서 프레셔는 X만의 펑션이란 걸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계청 외부냐 내부냐를 따진 게 아니에요. 경계청 전체 내부든 외부든지 간에 프레셔는 X만의 펑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가 Y의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청 외부에서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경계청 내부에서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경계청 내부에서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벌써 Y방향 운동량 방정식에서 프레셔가 X만의 펑션이라고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알아냈기 때문에 X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에서도 이 프레셔가 dP 요 식 자체를 라운드 P, 라운드 X 대신에 dP, dX라고 벌써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계청 내부에서의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경계청 내부에서는 이제 방정식을 이 좌변은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변에서는 왜 이렇게 두 항 다 살아남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이유는 어때요?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 크기 비교를 해야 돼요. 크기 비교를 해야 돼요. 요 값은 큰 값이에요. 뭐에 비해서? V에 비해서 큰 값이에요. 벽면의 수직 방향의 운동 그 속도보다 큰 값이에요. 근데 라운드 U, 라운드 X는 어때요? 이건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이죠. 어떤 값에 비해서? 라운드 U, 라운드 Y에 비해서, 요 값에 비해서 요 값은 작은 값이에요. 큰 값하고 작은 값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V는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이죠. 근데 라운드 U, 라운드 Y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항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얘 둘은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 둘을 비교해 봅시다. 얘 둘이 이제 가로 안에 묶여서 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1 정도 크기를 갖고 얘가 100 정도 크기를 갖는다면 합하면 100이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1 정도 크기를 갖고 얘가 100 정도 크기를 가지면 두 개를 합쳐도 100 정도 크기를 갖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얘에 비해서 훨씬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X 방향의 변화율은 Y 방향의 변화율에 비해서 훨씬 작은 값이죠. 근데 그거의 또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얘에 비해서 얘는 훨씬 작은 값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값은 무시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청 외부에서는 요걸로 끝나는 거고요. 요걸로 끝나는 거고 경계청 내부에서는 요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운드 P, 라운드 X 대신 제가 부호를 그냥 생략해서 말씀드린 건 이해하세요? 라운드 P, 라운드 X 대신에 요 항이 들어간 건 이해되세요? 이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Y 방향으로는 프레셔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 알아냈어요? Y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죠. 그래서 경계청 외부에서 생각하면 요 값인데 경계청 내부에 쓰는 거예요. 경계청 내부에서도 역시 경계청 내부하고 외부가 변한 게 뭐냐면 Y만 변한 거예요. X는 변한 게 아니에요. 같은 X에서 경계청 내부냐 아니면 경계청 외부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Y로 변할 때는 프레셔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dP, dX는 같은 값을 가져요. 경계청 외부든지 경계청 내부든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청 내부에서도 요 값 대신에 요 값, 로 U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X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값은 이제 그대로 이제 요렇게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 타우라고 적은 건 뭐냐면 비스카시티에다가 라운드 U, 라운드 Y를 한 값이 이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하고 비례한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유체역학 1장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비례하는 유체를 무슨 유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무슨 유체? 이 속도 변화율하고 그렇죠. 아, 뉴턴 유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뉴턴 유체가 비스카스티가 일정한 유체, 즉 스트레인 레이트, 속도 구배죠. 속도 구배하고 스트레스, 응력하고 비례하는
비스카시티가 콘스탄트한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스카시티에다가 U를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값을 곱해주면은 바로 이 타우라고 적는 스트레스 값이 됩니다. 스트레스 중에서도 시어 스트레스, 전달 능력이 되죠. 시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난류에서는 요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난류에서는 요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값이 하나 더 붙어요. 요 항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요 항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요 항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 자, 요 네 항을 잘 보세요. 네 항을 잘 보세요. 네 항전에 요렇게 5개 항을 볼까요? 요 5개 항을 보세요. 요 항이 어디서 왔을까? 요 항이. 속도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속도 두 개가 곱해져 있고 y로 한번 미분을 했죠. 속도 두 개가 곱해져 있고 y로 미분하는 항은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속도 두 개가 곱해져 있지만 x로 미분을 했고요. 속도 두 개가 곱해져 있고 y로 미분을 했고. 얘는 속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두 항은. 얘는 아예 속도로 표현되지 않은 항이고요. 속도 두 개가 곱해져 있고 y로 미분한 값은 이 값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항은 원래 어디서 온 항이냐 하면은 여기서 온 항이에요. 여기서. 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난류인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류인 경우에 대해서 요 방정식을 적용을 하려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u나 v가 평균 속도를 의미해 버리게 돼요. 난류인 경우. 청류인 경우에는 사실 평균 속도냐 평균 속도가 아니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 점에 이제 속도 측정기를 갖다 댔을 때 청류인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요 점에서 측정되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아요? 벽면 가까이에서 흐르는 유체들은 낮은 속도를 갖고 있죠. 벽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체 덩어리는 큰 속도를 갖고 있죠. 근데 요 점을 통과하는 유체 덩어리들은 항상 그 속도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경우에? 청류인 경우. 근데 난류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난류는 왜 난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 난자가 한자죠. 한자로 어떤 난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어지러울 난자. 왜 어지럽겠어요? 유체 덩어리가 막 섞이니까. 청류는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청류는 섞이지 않아요. 그냥 1층에서 흐르던 유체는 계속 1층으로 흘러가고요. 2층에서 흐르던 유체는 계속 2층으로 흘러가죠. 난류는 어때요? 1층에서 흐르던 유체가 2층으로 가기도 하고 3층에 있던 유체가 2층으로 오기도 하고 2층에 우리가 속도 측정기를 갖다 댔다고 생각을 합시다. 1층에 있던 유체가 2층으로 오면은 평균 속도보다 속도가 크게 측정이 될까요? 작게 측정이 될까요? 1층에 있던 유체가 2층으로 올라오게 돼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 작게 측정이 되죠. 3층에 있던 유체가 2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크게 측정이 돼요? 작게 측정이 돼요? 그렇죠. 크게 측정이, 빠르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난류인 경우에는 요 U나 요 V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에 대해서 변하는 양, 이 평균 속도에 대해서 변하는 양의 이 다시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요 값이 평균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마치 힘인 것처럼 작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힘은 아니에요.
실제 힘은 아니죠. 좌변에 있는 건 힘이 아니라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는 힘이 아닌데 평균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했을 때는 마치 이런 점성력인 것처럼 작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점성력을 이제 그냥 점성력 혹은 아 라미나에 대한 점성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건 이제 난류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류응력이라고. 무엇에 대해서? 평균 속도에 대해서요. 실제로 힘이다, 힘이 아니다? 실제로는 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류라면 라미나 플로우라면 요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 타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요 비스카스티에다가 라운드 U, 라운드 Y를 한 거. 원래식은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타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미분한 형태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갑자기 점프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주 서운해합니다. 요건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거라. 요 스트레스가 비스카시티 곱하기 속도 9배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항을 요렇게 적는 것도 아무런 의문 없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프레셔 그레디언트 항을 압력 차이로 인해서 유체 덩어리에 주는 힘도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요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청 외부하고 접합을 시킨 거예요. 경계청 외부에서부터 요 값을 구해서 경계청 내부에도 그 값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혀 변화 없이 우리가 아무런 의문 없이 요렇게 적고 또 요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란더의 경계청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정의를. 그래서 요 방정식의 경계 조건은 y가 0일 때는 노슬립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u하고 v가 0이라는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에서는 경계청 엣지에서는 u가 캐피탈 U라는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여기 접합 조건인데요. 이 U가 여기 왜 V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V에 대해서는. 왜 V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 continuity equation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continuity equation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요 엣지에서 생각을 하자면 요 U 값은 요 X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값이죠.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변할 수 있는 값이죠. 요 V는 아주 작은 값이긴 하지만 Y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값이죠.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Y 방향으로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걸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Y 방향에 대한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X 방향에 대한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제로란 이야기예요. Y 방향에 대한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이게 순압력 구배든 역압력 구배든지 간에 방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Y 방향에 대한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이미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X 방향으로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면 요게 0이란 이야기죠. 우변이 0이란 이야기죠. 그럼 좌변도 얼마라 돼요? 좌변도 0이란 이야기. 제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0이 되려면 유일하게 0이 될 수 있는 항이 이
벨라시티 그레디언트 한 밖에 없어요. 라운드 U, 라운드 X밖에 없어요. 얘가 0일 리가 없잖아. 덴시티가 0일 리가 없잖아요.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0이라면 뭐가 0이라야 되냐면은 파필드에서 캐피탈 U가 파필드에서의 변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동이 진행을 하더라도 파필드에서의 벨라시티는 변하지 않아야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벽면이 요렇게 돼 있어요. 유동은 요렇게 지나가는데. 그럼 이게 파필드에서의 벨라시티가 커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요 항이 점점 양의 값을 가질 거잖아요. 양의 값. X가 커질수록 캐피탈 U도 커질 거잖아요. 금방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플로우라면. 그렇죠? 그럼 이 값이 0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란 이야기는 즉 이 값이 0이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고 똑같으냐면 X 방향으로 캐피탈 U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자, X 방향으로 캐피탈 U가 변하지 않는다면 요 바운더리 레이어 엣지에서 이야기하는 Y가 델타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플로우란. 이 값이 0이라는 이야기죠. 이 값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값이 0이 된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벽면에서도 V가 0이고요. Y 방향으로 V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V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역에 걸쳐서. Y가 얼마든지 간에 V는 얼마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아니라면 그건 성립하지 않아요. 이 값이 0이 아닌데, 이 값이 0이 아닌데, 이 값이 어떻게 0이 되겠어요? 그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가 0이 아니라면 벽면에서 속도가 0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0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면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요 값도 0이 되고요. 벽면에서의 속도가 Y 방향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전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레디언트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Y 방향으로 V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 Y로 나누었잖아요. 델타 Y로. Y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V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벨라시티 그레디언트. 요건 라운드 U, 라운드 X는 X 방향으로 U가 단위 길이당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는 뭘 나타낼까요? 시간이 변할 때 U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라는 거. 근데 어떤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에 10초 동안에 10m/s이 변했다면 가속도는 얼마냐면 1m/s 제곱이에요. 10초 동안에 10m/s이 변했다면 1m/s 왜냐? 단위 시간의 값이거든요. 10초 동안에 10m/s이 변했으면 1초 동안에는 1m/s이 변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미분하는 값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면 우리가 V = 0이라고 자신 있게 적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캐피탈 U가 X에 대한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X에 대해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X에 대해서 U가 변한다면 이 값이 0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이게 0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dpdx가. 이게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얘가 0이 아닌 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V는 전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면
V는 0이라고 자신 있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x의 펑션이 아니고 콘스탄트한 값이면 V는 0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통해서 청류경계청의 정답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숙제를 다음 시간에 내고 싶은데, 아, 숙제를 한번 내줘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치 해석 시간에 배웠던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솔루션이거든요. 슈팅 메소드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블라지우스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